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훈입니다. 오늘 다시 임진왜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선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선조가 자발적으로 신하들의 말을 좇아서 명나라로 망명하는 이거는 꿈을 포기한 게 아니라 명나라가 선조의 망명을 거부했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영민하되 비겁했던 그 선조의 이기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 아들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름하여 임해군, 그리고 순하군,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정원군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조선 대표 건달 권력자 선조 아들 임해군입니다. 그리고 임해군이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한강 남쪽 땅을 모두 줄 테니 제발 나를 살려달라. 아주 근사한 명언이죠. 임진왜란이 터지고 세월이 부지하게 흘러갑니다. 소강 상태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죠. 정유재란이 임박한 1597년 가을입니다. 장소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 있는 서울 동작진 포구입니다. 보통 동작동 그러면 우리가 동작동에 있는 국립현충원을 떠올리는데 원래 동작진은 그 강 건너편 북쪽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 있는 그 근처죠. 그때 서대문에 있는 모화관에서 명나라 총사령관 양호가 행선지를 밝히지 않고 남대문을 나가버립니다. 전쟁이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데 갑자기 목적지도 밝히지 않고 자기 휘하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버리니까 사람이 불안하죠. 그럼 모든 만류를 합니다. 떠나지 말라고요. 그런데 이 만류를 뿌리치고 남대문을 나가서 양호가 말을 몰고 바로 그 동작진에 도착을 합니다. 이 양호를 붙잡지 않으면은 전쟁이 또 일어나고 참화 속으로 빠진다라고 신하들이 주청을 거듭을 해서 선조가 가마를 타고 서둘러 남대문을 나섭니다. 그 급한 걸음으로 성문을 나서는 왕을 백성들이 봅니다. 한성 주민들이 몰려나서 통곡을 합니다. 왜요? 명나라로 달아나겠다면서 북쪽으로 도주했던 왕이었으니까요. 이번에도 또 백성을 버리고 도망칠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 순진한 백성들에게 선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딜 가는 게 아니다. 중국 장소를 따라서 강가까지만 갔다가 돌아온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순진한 백성들이 서로 머리를 조아리며 감격해서 울지 않은 백성이 없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선조한테 고개를 숙입니다. 신뢰를 잃은 지도자는 그렇게 초라했지만 순진한 백성이 기댈 언덕은 그 지도자밖에 없었던 겁니다. 참 불쌍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이 옛 국방부 자리에 있습니다. 그쪽 북쪽에 둔지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용산이 아니라 둔지산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언덕이 남아있죠. 이 둔지산을 넘어서 동작진에서 선조가 마침내 양호를 만납니다. 양호는 강 건너에 대기 중인 명나라 군사 1000여 명을, 정확하게는 기마부대입니다. 이 기마부대를 지휘해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이 명나라 사령관이 조선 국왕한테 이렇게 묻죠. 왜 활 잘 쏘는 조선이 한 방에 일본에 무너졌는가? 그들이 할 말이 없었던 선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군의 위력이면 외놈들쯤이야 굳이 평정할 것도 없겠나이다. 이렇게 공치사와 책망이 오가면서 겨우겨우 양호 명나라 사령관을 한성으로 복귀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선조와 양호가 대화를 하는 도중에 뒤쪽에서 누군가가 말 한마디를 거칠게 몰고 달려와서 양호 앞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왕과 명나라 장수의 대화를 끊어버린 이 용감무쌍한 혹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이 사내는 선조의 맏아들 임해군입니다. 연산군과 함께 조선을 대표하는 건달 권력. 그래서 조선 백성이 붙잡아서 일본군에게 넘겨줘 버린 폭력의 상징 임해군입니다. 세상 어디에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했었고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할 건달 권력 이야기입니다. 자, 서기 1583년 가을입니다. 왕자들을 가르치는 사부 한낙이라는 사람이 사표를 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임해군이 역사서 공부를 거의 마쳐가는데도
아직 그 줄거리조차 알지 못한 아이다. 이게 다 저의 잘못 가르친 죄이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임원군은 11살이었습니다. 다 큰 사내였죠. 그때 기준으로는. 근데 그런 사내가 글을 읽을 줄 모른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임해군은 성질이 거칠고 게을러서 학문에 힘을 쓰지 않고 종들이 제 마음대로 하도록 놔둬서 폐단을 더욱 심하게 일으키곤 했습니다. 반면에 동생 광해군은 행동이 조심스럽고 학문에 부지런해서 백성들이 마음으로 따랐다고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선조 수정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조 때는 실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이 있습니다. 선조실록은 광해군 때 만들었고 선조수정실록은 인조 때 만들었습니다. 선조실록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사초를 책임지고 있던 사관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거든요. 그리고 광해군 정권의 편견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 때 반광해파인 서인 세력이 선조수정실록을 따로 만들었죠. 그 선조수정실록에 광해군이 부지런해서 백성들이 마음으로 따랐다고 기록했으니까 이 광해군과 임해군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1589년입니다. 선조 밑에 왕자가 여럿이 있었는데 그 왕자들이 하나둘씩 결혼을 하고 궁 밖에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마다 남의 논밭을 빼앗아서 땅을 넓히는 겁니다. 임해군뿐만 아니라 여러 왕자들이 남의 땅을 빼앗았고 뇌물을 대놓고 받았습니다. 임해군은 연장자로서 가장 횡포에 조야가 근심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여섯째 순하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하군은 임해군이나 정원군의 행패보다는 덜했다 하더라도 도성 백성이 그를 호한 호랑이 피하듯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정원군은 훗날 인조가 된 능양군의 아버지이며 선조의 다섯째 아들입니다. 이 세 왕자는 실록 도처에 백성을 괴롭히고 사육을 취한 대표적인 건달 권력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내에서는 근심거리고 백성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였던 장남 임해군은 결국 세자가 되지 못합니다. 1592년 음력 4월 28일 전쟁 개전 직후에 선조는 맏아들 대신에 둘째 광해군을 세자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임해군과 순하군에게는 전국 각지로 가서 근왕병을 모집하라고 명을 내리죠. 세자 광해군은 국정을 대리해서 국내에 머물라고 명합니다. 선조 본인은 잘 알다시피 명나라를 목표로 의주를 향해 도망갑니다. 근왕병 모집을 위해서 함경도로 임해군과 순하군이 떠납니다. 그러면 모범을 보여야겠죠. 정반대였습니다. 가다가 좋은 말이나 보화를 보면 반드시 이를 빼앗았고 적이 코앞에 보이는데도 백성을 흩어지게 할 생각밖에 없었답니다. 또 사나운 종들을 부려서 민간을 노략하고 어지럽히는가 하면 수령들을 몹시 핍박해서 인심을 크게 잃고 말았습니다. 그냥 전쟁 전에 하던 그 행태 그대로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전시를 분갈하는 이 만행 행각 속에서 이 두 왕자가 함경도 회령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다리고 있던 회령 사람들이 이 두 왕자를 밧줄로 꽁꽁 묶어서 성문을 열고 일본군에게 넘겨버립니다. 이 반란을 주도한 회령 아전 국경인과 그 반란군 무리는 이 두 왕자를 객사 방 안에 꽁꽁 묶어서 마치 물건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처럼 쌓아놓았다고 합니다. 혼자 말을 타고 입성한 가토 기요마사가 이 풍경을 목격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들은 너희 국왕의 친자식들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곤욕을 가하는가? 라고 깜짝 놀랐답니다. 석 달 뒤 함경도 북평사 정문부가 의병을 모집해서 일본군과 이 반란군을 제압을 합니다. 두 왕자 구출은 실패를 했죠. 하지만 함경도 일대를 회복한 이 전투를 북관대첩이라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1709년 숙종 때입니다. 이 북관대첩을 기념하는 북관대첩비를 함경도 길조에 세웠습니다. 여기에 사연이 있습니다.
1905년 러일 전쟁이 터졌는데 이때 참전했던 일본군이 이 비석을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가져갑니다. 그랬다가 100년 뒤인 2005년 정부와 민간, 특히 민간의 노력 끝에 대한민국으로 반환이 되죠. 그리고 이어서 실물은 원래 이 비석이 있었던 함경도 김책시 옛날 길주입니다. 이 길주로 돌려줬고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정문부 묘 그리고 서울 경복궁에 복제비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을 세운 정문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인조 때인 1624년 영모 혐의로 고문을 받다가 죽습니다. 죽기 전에 시종 나는 원통하다라고 중얼대다가 죽었답니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조선에 전달된 강화 협상 조건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이 조건은 조금씩 달랐지만 대체로 한 가지는 일정했습니다. 대동강을 경계로 명과 일본의 조선 분할 통치였죠.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가 남과 북이 분단된 그 벌써 400년 전에 이 분할 통치안이 중국과 일본에 의해서 제시됐던 겁니다. 일본군 수중에 떨어진 이 두 왕자 임해군과 순하군은 전쟁 수행에 큰 장애가 됐습니다. 이 종전협상을 담당했던 사람은 명나라 사람입니다. 심유경이라는 사람입니다. 3월 15일 심유경이 고니시 부대가 주둔한 한성 용산, 이 용산은 지금 그 용산공원의 용산이 아니라 원효로 부근입니다. 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심유경은 선상에서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배 위에서 무태 있는 고니시와 단판을 벌린 뒤에 조선군 사령관 김명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임해군이 사람을 시켜 이렇게 전했다. 우리를 돌아가게 해준다면 한강 남쪽 땅은 어디든 가리지 않고 일본에 다 주겠다. 이 글은 유성룡이 쓴 징비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영토를 주어서라도 자기들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심유경은 명과 일본 사이에서 문서 조작까지 해가면서 협상을 이끌던 일종의 모사꾼이었습니다. 제대로 협상을 완성하지도 못했고 나중에 불우하게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신빙성이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 임해군이 평안도 안변의 토굴에 억류돼 있을 때 조선인에게 전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지금 휴전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바다 건너 일본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 우리에게 여행 경비를 줄 수 있는가?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 관리는 백금 30냥과 비단 20피를 어디선가 가져와서 이 왕자에게 건네주죠. 땅과 자기 목숨을 바꿔달라는 말은 이로 미뤄볼 때 사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정유재란이 터지기 전에 가까스로 풀려나서 목숨을 건지죠. 임해군과 순하군이요.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양호라는 명나라 총사령관을 쫓아가서 선조가 단판을 벌리고 있을 때 뒤에서 말을 박차고 나와서 두 사람의 대화를 막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임해군과 순하군이 포로에서 풀려나니까 더 막장으로 변해갑니다. 그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어찌됐든 기록상을 보면 이 두 왕자의 행태는 더욱더 막장 건달이 되어버립니다. 1600년인 임해군은 인질 억류 시절에 자기를 도와줬던 홍산군 이득이라는 사람의 노비 4명을 강탈해 가버립니다. 1603년에는 유희서라는 특징관 고위층입니다. 이 유희서의 첩과 간통을 한 뒤에 유희서를 도둑들을 시켜서 청부 살해해버립니다. 이듬해 수사를 해보니 그 배후 인물이 임해군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랬더니 그 수사반장인 포도대장 변양거를 음해를 한다면서 선조가 고문하라고 명을 합니다. 그런 일이 지났나? 남의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하인을 시켜서 끌고 온 뒤에 그 하인에게 짝을 지어서 입을 틀어막기는 하면
민가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타한 뒤에 노비를 빼앗기도 하고 기생을 몇 년씩 불법으로 데리고 살다가 사람을 죽이기를 지푸라기 하듯이 했다고 합니다. 다 실록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동생 순하고는 의인 왕후 상 중에 그 상이 차려져 있는 빈전 뒤에서 궁녀를 강간을 하고 술을 가지고 온 안악을 옷을 벗겨서 구타를 하는가 하면 눈먼 여자의 생리를 뽑고 장석을 씨라는 여자 생리 9개를 자그마치 9개를 쇠방치로 부숴버리는 변태 행각을 벌립니다. 그래도 끝까지 선조는 이 두 아들을 비호를 합니다. 그럴 일 없다. 그리고 시킨 일 없다. 그러면서 그 소위 말하는 똘마니들을 처벌을 하고 임해군을 몰아가는 사람들을 또 처벌을 하고 그러곤 했죠. 그렇지만 그 행태가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잔인하고 구체적인지라 선조는 결국 이 6째 순하군의 군호를 삭제를 하고 유배를 보내는데 동의를 합니다. 이 순하군은 1907년 음력 3월 유배에서 죽었습니다. 임해군은 맞이니까 선조가 끝까지 비호를 합니다. 그런데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등극하자마자 이 광해군 정권에 의해서 영모 혐의를 쓰고 1608년 전남 진도를 거쳐서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됐다가 살해됩니다. 이 교동 유배소를 지키고 있는 이정표라는 군관이 윽박질러서 독을 먹게 합니다. 먹을 리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겁을 하니까 이 이정표가 목을 졸라서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건달들의 삶은 생은 허무하고 치졸하게 끝이 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바로 이 임해군이 묻혀있는 묘를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습니다. 그 임해군 무덤 가봤더니 번듯한 비석이 서 있습니다. 임해군은 후사가 없었습니다. 자식 없이 죽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양자로 후손을 입적을 시켜줍니다. 그 양자 후손들이 이 비석에 이 무덤에 비석을 세워놓았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무덤 아래 비탈에 장명등이 부서져서 땅에 파묻혀 있습니다. 장명등은 혼이 저승으로 무사히 가도록 밝혀주는 그런 등불입니다. 또 주위에 잡귀가 오지 못하도록 축기 기능을 하는 그런 등불인데 그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땅바닥에 부서져서 쓰러져 있는 거죠. 지붕 몸체가 떨어져 나가서 팽개쳐져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419년 전입니다. 그때 실록 사관이 이렇게 평을 합니다. 백성에 의해 포박돼 적에게 보내졌다. 극도로 사무친 원망이 아니면 어찌 이렇게 하였겠는가. 1603년 음력 8월 6일 선조실록 기록입니다. 백성을 하늘로 여기며 살겠다고 다짐했던 조선 왕조 역대 왕들입니다. 입은 그러한데 행동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하지 못한 권력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임해군입니다. 임해군 같은 건달 동서 고금에 어디든지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이들을 감시를 해야 하겠습니다. 박종인의 땅의 역사입니다.